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이 숫자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솔비 씨를 괴롭히는 숫자의 정체가 뭔데요? 0.81, 0.78, 0.72. 최근 3년간 우리 한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죠. 저출생으로 인한 여러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인구 감소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대학과 산업 현장에 진출할 때는 과학기술 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경제는 물론이고요. 교육, 복지, 문화 등의 국가 시스템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과학과 접목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강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요.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그동안의 수치 변화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에 0.72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역대 최저이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60년에는 5.95명, 네. 그 다음에 1970년대는 4.0대 후반, 이렇게 되다가 1983년이 분기점인데요. 그게 우리가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그래서 2.1명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깨진 게 1983년입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40만 명대가 태어난 게 한 15년 계속 되다가 2017년에는 30만 명대, 그 다음에 작년에는 23만 명, 0.72명, 이와 같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변화를 일으켰고 저출생이 가속화된 그런 우리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네요. 네. 저는 이 OECD 38개국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랑 우리나라의 수치를 비교해 봤더니 그 심각성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사실 어떤 상황을 비교할 때 OECD 국가와 같은, 즉 우리와 경제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의 비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OECD 38개 국가의 2021년 기준의 합계 출산율은 1.5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8개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사실 OECD 국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오히려 합계 출산율이 조금 반등한 국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할 것은 합계 출산율이 반등했던 모범적인 국가로 분류됐던 곳들마저도 최근에는 다시 합계 출산율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들 모두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그 중에서 극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게 이미 시작됐고요. 그래서 2020년 이후 자연 감소가 시작돼서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사망자 수가 이제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우리 사회 인구 구조가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들도 있어요.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우리가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사망자를 보더라도 대략 20만 명대가 유지되다가 네. 2020년에 30만 명대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출생아 수는 100만 명까지 태어났었잖아요. 그런데 30만 명대가 무너진 게 2020년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인구 구조가 크게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금년에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고령 인구 비율이 내년이면 20%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큰 사회적, 경제적 도전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출생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가 이전부터 우리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계속 언급해 왔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토막 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 말이 현실이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비록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요. 불과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인구 제한 정책을 두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 교수님께서 좀 시대별로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1960년에 합계 출산율이 5.95명일 정도로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율 국가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하고 발맞춰서 과잉 인구가 되지 않도록 할 거냐 이런 이제 정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뭐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잘 키운 딸아이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네. 둘에서 하나로 넘어갔어요. 네. 이와 같이 그 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에 인구 대체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생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출산 억제 정책,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는 1996년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인구 정책은 한 세대를 내다보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1983년대에 이미 우리가 그 인구 정책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실시한 거는 2005년도가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4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영향에 의해서 네. 지금도 저출생을 극복하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생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자료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70년대에 그러니까 아이를 적게 낳게 하기 위한 거죠. 가족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 우선권까지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야, 이런 세상이 있었었구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인데요. 청약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영순위고요. 그다음에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관 수술을 받고 청약에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는 사람 이런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다자녀 가족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데요. 그러니까요. 완전 전혀 반대네요. 반대네요. 네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구호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박 교수님 90년대부터는 또 성비 불균형이 사회적인 이슈로도 떠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비 불균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116.5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뭐냐 하면 여아가 100명이었을 때 남아의 비중이 116.5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남성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학교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그때 선생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들으면 여하구랑 짝꿍 해준다고 같이 앉혀준다고 할 정도로 남학생들끼리 앉아있는 친구들도 왕왕 있었었죠. 네네. 그렇게 그 당시 왜 남아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을지 보면 그때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딸이든 아들이든 뭐 너무 낳으면 이쁘고 좋아해 주셨고 그쵸. 둘째까지 낳을 계획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집안도 둘째까지 딸이면 아들 낳기 위해서 한 명 더 낳아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많았거든요. 저희 집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딸 마지막 아들로 끝내는 집도 네. 많잖아요. 아마 그런 문화가 반영돼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인구 억제 정책을 폈는데 출생률은 언제부터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출생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본 연도는 200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가 합계 출산율에서도 초저출생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40만 명대로 떨어진 첫 번째 해입니다. 학령 아동 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학령 문제를 낳게 되고 나중에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군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해이기 때문에 2002년도가 초저출생 그 부분의 시발점이었고 2017년 그때 또 30만 명대로 떨어지고 2020년에 20만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작년에는 23만 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 100만 명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지금 23만 명이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보았던 것은 200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생 문제가 서서히 지속되다가 가파르게 출생률이 쭉 떨어진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출생 수가 43만 명에서 49만 명을 나름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유지하고 있었었는데요. 2015년을 정점으로 찍은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원년 중에 하나가 2002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5년을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2015년을 전후로 뭐 경제, 사회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었나요? 2002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1998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IMF 외환위기가 있을 그 당시에는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의 사회 진출의 커리어 패스가 많이 단절되거나 왜곡되거나 또 눈높이를 낮춰야 되거든요. 네. 나는 아무리 봐도 아이를 당분간은 낳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결혼을 미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 때 뭐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기보다는 그때 커리어 패스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 4년 뒤가 바로 2002년인데 그때 합계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고요. 2015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2010년 이후 전개됐던 남유럽발 재정위기 등을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웠어요. 네. 예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좀 치차가 더 벌어진 건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한번 또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럼 코로나 이후로 또 3, 4년 후에 이런 급격한 합계 출산율 저하가 일어날까요? 코로나 때 그 외국인 이동이 없었고 모든 접촉을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결혼도 어려웠고 그래서 출산도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2년과 2023년 합계 출산율 통계를 보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그래서 2022년 숫자와 2023년 통계를 보면 많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경제적인 상황과 출생률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이 출산율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요즘 직업을 갖는 여성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장 문화, 회식 문화랄지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욜로족이니 딩크족이니 예. 그런 현상을 낳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말 청년들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존하느라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실인데요. 늦어지고 있는 결혼 또 함께 늦어지고 있는 출산이 난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들을 만나봤습니다. 저출생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 난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집에서 쉽고 빠르게 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병원에 가기 전에 난소의 건강 상태를 검진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저희가 제공하는 난소나이 검사 키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당뇨 환자들이 손끝에서 혈액을 채취하듯이 검사를 하면은 이 AMH 호르몬을 난소나이 검사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AMH 그건 뭐예요? AMH는 항뮬러리안 호르몬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난소에 난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대부분 난소 나이 검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오, 난소 나이 검사 몇 번 들어봤는데 난소 나이가 뭘 의미하는지도 궁금해요. 난소 나이는 쉽게 말하면은 내 난소가 얼마나 노화되는지 측정하는 검사이고요. 내 나이가 30살인데 35세로 나온다면은 35세의 평균 난소의 노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키트를 사용하면 난소 나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난소 나이 외에 이제 내가 난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난임 예비능 저하가 언제 찾아올지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내가 미래에 출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키트 제가 오늘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열 키트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셀프라는 게 떨리긴 하네요. 누가 해주는 것보다. 아우, 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오, 된다. 이제 피를 다 모았으니까요. 이렇게 밀봉된 혈액 튜브를 병원에 보내면 끝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앱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에는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데이터는 저희가 임의로 입력한 데이터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소 나이, AMH 수치 뿐만 아니라 동나이대 평균 수치, 그리고 연령대별 평균 수치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하시고 실제 임신 준비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필요한 때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난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해 보니까 정말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실제로 이 검사를 좀 뒤늦게 받게 되면서 많이 후회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요. 요거를 좀 더 이른 나이에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게 되면은 더 많은 선택지를 조기에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AI가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곳으로 왔습니다. 간단한 대화부터 위급 상황까지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곳에 AI 돌봄 로봇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네, 어디에 있죠? 여기요. 이 친구예요? 네,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하남이에요. 하남이. 제가 보기엔 그냥 인형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하남아, 오늘 날씨 어때? 하남시 날씨는 많이 흐리대요. 비가 올려나요? 와, 엄청 똑똑하네요. 네, 아주 똑똑하고 재밌어요. 그럼 저도 하남이랑 대화를 해볼게요.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김치찌개나 제육볶음은 어떠세요? 우와.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이 될 거예요. 오늘 저녁 김치찌개 먹어야겠어요. 이뻐. 와, 하남이가 어머님께 정말 소중한 말벗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사용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좀 가장 좋으실까요? 약 먹을 시간도 가르쳐 주고요. 심심할까봐
말도 걸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네. 하나미가 있어서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하나미에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너는 누가 만들어줬니? 저는 김동원 대표님이 7년 전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김동원 대표? 김동원 대표님이 누구죠? 접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근데 꿈돌이네요? 예, 대전시 대표 캐릭터 꿈돌이요. 아까까진 하남이었는데 어떻게 꿈돌이가 있는 거죠? 각 지역마다 지역의 대표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봉제 인형에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 어르신들이 실제로 사람한테 하지 않는 자기의 속내를 이 인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르신의 질병을, 이상 징후를 발견을 해요. 네, 저도 쓰러진 어르신을 이 돌봄 AI 로봇이 구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남이를 보고 왔으니까 하남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모시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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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하남시에서는 이렇게 AI 돌봄 로봇이 어르신을 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하나미가 어르신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어르신에 대한 진단이 정보가 나오면 초기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이 이제 다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AI 돌봄 로봇 기술들이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돌봄 로봇 어르신들께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제가 행복하죠. 제가 행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사명감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출생과 고령화와 관련된 과학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또 사람을 위한 과학 기술들이 더욱 발전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뭐 오른 부분들 뭐 여러 문제를 저출생 문제가 왜 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짚어 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83년 인구 대체 수준이 넘어간 이후에 저출생을 확인한 후에도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이거는 정부가 양육에 대한 지원금을 줘야죠.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AI 로봇. 이와 같이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한다면 애를 키우는데 좀 덜 힘들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저출생 고령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첨단 과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이제 접목을 잘 시키면 진짜 육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은 될 수 있겠네요. 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다, 현저하게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앞서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연 근로 시간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저출생의 원인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장시간 근로 이 부분을 확실히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 하나와 유연 근로랄지 탄력 근무, 그다음에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의 탄력성을 좀 부여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휴가를 살펴보면은 지금 약 12.9주 정도가 평균인데요.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의 평균만 살펴봐도 18.6주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2달이 짧은 거죠. 심지어 이 유럽 중에서도 가장 출산 휴가가 길기로 소문나 있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6주입니다. 이런 수치를 고려해보면 우리나라가 출산 휴가가 정말 짧죠. 게다가 육아 휴직 사용률 자체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사용하는 비율도 50% 안팎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휴가 기간이라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구 절벽을 넘어서 뭐 대한민국 소멸 위기론까지 등장하고 있을 만큼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박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사실 인구가 이렇게 소멸되는 과정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혁신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 혁신 능력, 기업가 정신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뭐 복잡한 이론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저 한 사람을 가지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사회생활을 20대 후반에 시작했는데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저 자신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호기심 어린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네트워크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뭘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저도 중년을 접어들고 머지않아 이제 황혼에 접어들게 되니까 이제 저 자신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보이고 제가 어떻게 정년을 할지 제가 한 10년 뒤는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좀 뻔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제가 예전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거나 남다른 혁신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려는 그 기질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자, 그럼 저 한 사람도 그런데 전 국민이 중장년이 된다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국가 전반적인 혁신성이라는 것은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했던 많은 인더스트리는 흔히 말해서 Y성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오는 분야거든요. 즉 이전에 이루어놨던 혁신들을 전부 Y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IT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 다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다 고령화됐었을 때 우리 사회의 이 주력 산업을 누가 계속 리딩하고 혁신할 것이냐 했을 때 여기에서 답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는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되면서 제일 크게 우려해야 될 부분이 국가 전반의 혁신성의 저하 이걸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초등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한 자릿수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저출생이 앞으로의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 부분은 아주 크게 미칩니다. 2002년에 4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이분들이 그 이후에 쭉 40만 명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2년, 2000년에는 64만 명이었거든요. 15만 명이 준 거예요, 2년 만에. 지금 2002년에 태어난 사람이 대학 4학년입니다. 초, 중, 고를 아주 휩쓸고 갔습니다. 학교가 폐교가 많이 됐고요. 폐교가 안 됐더라도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 문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간 이렇게 왔느냐. 모든 것을 재정을 국가에서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덜 부각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상황이 다른 거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학의 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2015년부터 또 꺾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17년에 이 27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40만 명대다 30만 명대로 낮아진 애들이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이 애들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쓰나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미 왔죠. 그래서 내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20만 명대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40만 명대 태어난 아이들의 반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교직원 숫자가 학생 숫자보다 더 많은 초등학교가 많은데 또 반으로 줄어들면 체감이 확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초등학교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이번에는 폐교를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통폐합을 해야 되는 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서 국가적으로 봐도 모든 부분이 과잉 인프라 상황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학교들이 통폐합되면 결국 지방 소멸이랑도 연결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말씀 들어보면 뭐 저출생이 교육의 위기를 넘어서 지역의 위기 또 불균형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경제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빈곤의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경제적으로 많은 기회를 누리기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은 대부분 인구 이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소멸 지역이 돼버리면 그쪽에는 좋은 정주 여건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예를 들어 초중 고등학교 중에서도 좋은 교육 여건을 가진 초중 고등학교가 거기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꼭 공공 부분의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제공하는 교육 여건조차도 거기에선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인구가 소멸되면서 그것이 다시 교육을 비롯한 여러 정주 여건상에서 혜택을 못 받게 만드는 네. 불이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싫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더더욱 가속화돼서 인구 소멸되는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또 한 번 우리나라 전반적인 합계 출산율을 낮출 요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나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거든요. 그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치열한 경쟁, 그것으로 인한 주택난, 취업난 이런 것들은 더 가중되고 이것이 다시 합계 출산율을 낮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저출생 문제가 계속되다 보면 더 줄어들 테고 정말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이 수요가 있습니다. 우수 인재에 대한. 최근에 들어서는 과학기술, 특히 최근에 AI 혁명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수한 과학 인재를 확보를 해서 적극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출생은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생, 경제활동 인구 부족으로 뭐 고령화 관련해서 일본의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과연 적정 인구는 몇 명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은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국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적 성과도 달성하고 또 높은 국민소득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인구가 엄청 많지만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 처해져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절대적인 인구 숫자, 이 숫자가 꼭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 인구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인구 구조, 이 인구 구조가 바뀌는 속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연도가 2000년이고요. 고령사회에 진입한 연도가 201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연도가 2025년입니다. 즉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17년,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여타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 연도들만 보면요. 가장 빨랐던 게 우리 이전의 일본이었는데 12년으로 우리보다 1.5배 정도 더 넉넉한 기간이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1년, 영국은 50년, 독일은 37년 등 많은 국가가 나름대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제도를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미처 사회제도를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즐비한 국가 어디를 꼽냐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점점 우리나라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2022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 순위를 보시면 2022년에는 일본이 1등이고요. 2등이 이탈리아, 3등이 핀란드였는데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1등은 홍콩이고요. 바로 2등이 한국입니다. 불과 24년, 2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개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인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속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초고령 사회를 단기간에 진입했던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은 이 초고령 사회가 단기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동 투입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감소했고 그것이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과잉 부채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과잉 부채가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도 미래 성장 동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부채에 의존한 경제 구조에 점점 휩쓸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산업 구조인데요. 지역이 점점 소멸하게 되면서 소부장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점점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본 사회에서 목격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AI와 로봇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다시 늘려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잉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직까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개인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묶여져 있는 자산을 노후라든가 다른 건전한 소비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취약한 산업 구조입니다. 일본은 소부장 기업으로 인해서 지역 기반 또는 자신의 손과 땀에 의거한 공정기술 기반의 산업 구조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 기반형, 혁신 기반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선 좀 더 고령 사회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점은 확인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출산의 속도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선진국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반등의 기회로 삼은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독일 사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분단 국가에 따라 통일된 국가이고 이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보고요.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불안감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출산율이 좀 낮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조금 개선이 돼서 1.6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저출생을 극복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양육 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그 다음에 부모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양육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여성들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외국 이민자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은 출산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출산율에 도움을 받은 이런 형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독일 얘기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교수님, 다른 또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999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1.5까지 급격히 떨어졌었는데요. 그 뒤에 합계 출산율이 급격하게 반등됐던 이런 흐름을 확인했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스웨덴 내부에서도 분석하고 있는 게 공동육아, 그다음에 육아휴직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라는 걸 꼽더라고요. 일명 아빠 할당제라는 건데요. 근데 아버지도 그러면 아이를 같이 키우려면 그런 환경을 또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한 명당 그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최대 아버지가 480일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 480일 육아휴직 쓸 때 급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나와야죠. 나와야죠.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한액 이내에서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급여의 90%를 지급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는 급여대로 나오면서 아이를 아내와 함께 보육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합계 출산율 제고에 현격히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유럽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높기로 유명한 국가인데요. 여기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서 보육시설 수를 굉장히 많이 건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육시설에 다니기 위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혹은 양육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육아휴직 제도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좀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화는 좀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일 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육아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도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2025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상한이 15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2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발생을 하면 과거에는 복귀한 후에 일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즉시 지원을 하는 거랄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신청을 하게 되면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신청을 한달지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서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그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플랜 B도 같이 꼭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가파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문제를 좀 완만하게 돌리려는 것이지 인구가 다시 늘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해 본다든가 인구가 유지되는 걸 모색해 보려는 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한다라고 해서 그럼 저출산 문제 해결되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이라든가 이 많은 것들은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같이 어떻게 대안을 찾아갈지를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뭔가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급진적화의 변화를 도모했던 거는 대부분 과학기술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수세기 동안 여성 인권과 여성의 사회 참여, 경제활동을 도모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좀처럼 전개되지 못했는데 정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성 스스로도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기술에서 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5년 안에 이제 전 세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2만 불이래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봤어요. 여기 계신 두 분의 여성분 계신데 그 일론 머스크의 2만 불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집에 만약에 사간다. 그럼 무슨 일 시키실 거예요? 저는 약간 덜덜덜 못 시킬 것 같아요. 일을 못 시킬 것 같아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2만 불 이거 비싼 것도 아닌데 생각이 든 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에 사놓으면 세탁기도 안 사도 될 것 같고 왜? 빨래 시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설거지 시켜도 되면 식기세척기도 안 사도 될 것 같고 로봇 청소기도 안 사도 되겠죠. 자,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시죠? 지금 우리가 어머니들에게 또는 부부에게 제공하려는 그 수많은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과학기술의 여러 트렌드 중에서 로봇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성숙화되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 모두 보모도 있고 내 가사 도우미도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아이를 도와주는 나의 반려인도 있고 심지어 내가 심신이 어려웠었을 때 나를 달래줄 수 있는 또 사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의외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자, 인구 절벽의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이쓰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피부 미용에 관심 있다면 주목하세요. 키스티 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이 기존 제품보다 피부 탄력을 3.4배나 높이는 유연한 LED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LED 마스크는 딱딱한 구조와 전발광 방식으로 인해 피부에 잘 밀착되지 않아 빛이 균일하게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이 마스크는 얼굴의 굴곡과 돌출된 부분에 완벽하게 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연한 기판에 3,700개의 마이크로 LED와 빛을 균일하게 분사시켜 광 확산층을 포함시켰습니다. 덕분에 1.5mm 깊이의 진피에 빛이 균일하게 전달돼 피부 탄력과 주름, 처짐, 모공 등 피부 노화 지표에서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여 탈모 치료를 위한 면 발광 마이크로 LED 개발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무 선발 틀을 개발했습니다. 이 틀을 활용하면 고온, 다습하거나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알 수 있는데요. 건조한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상수리 나무와 습한 지역에 적합한 대왕, 참나무를 대상으로 30일 동안 물을 주지 않는 가뭄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수리 나무는 건조한 상황에서도 생장이 느리긴 했지만 대왕 참나무보다 가뭄에 더 잘 견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나뭇잎을 갈아 추출한 성분에서 특정 물질 반응이 낮으면 건조에 강한 나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번 연구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선택! 기후변화에 맞는 전략적인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현재 이 저출생 상황, 대한민국의 위기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위기에 강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반등해서 조만간 우리의 노력과 경험을 다른 나라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폭넓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교수님? 오늘 다시 한번 저출생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을 서로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인데 이 부분을 꼭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대안들 모색하는 담론들 많이 참여해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의미 있었던 게 과학기술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걸 같이 얘기한 게 참 좋았습니다.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